안녕하세요. 오늘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땅이라 불리기도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외롭고 텅 빈 지역 중 하나인 그린란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곳은 바다표범 내장으로 만든 하이패션의 중심지이자 고래 가죽을 생으로 즐겨 씹는 분들에게는 미식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죠. 과거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이었고, 심지어 아내를 서로 맞바꾸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해요. 땅의 80%가 영구적인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경제는 새우와 히토류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곳, 인간보다 자연의 힘이 더 강력한 땅,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 내에서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진 자치령입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를 다 합쳐야 그린란드 크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인구는 겨우 5만 5천 명 남짓입니다. 대륙보다 넓은 땅에 중소도시 하나 정도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셈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섬의 80% 이상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얼음층 깊은 곳에는 옛날 메머드가 마셨던 공기 방울이 여전히 갇혀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가 얼음이 녹는 것을 걱정하지만 많은 그린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방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이 녹으면 광물을 캐기가 쉬워지고 관광객도 늘어나며 채소를 재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오디뮴이 없으면 테슬라 자동차에 강력한 모터도 만들 수 없고, 이트륨이 없으면 여러분의 아이폰 화면에서 선명한 색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금속들이 없다면 정밀 유도미사일이나 풍력 터미널, 심지어 전자레인지조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 시장의 90%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요. 그린란드는 사실상 천연 얼음막 아래 안전하게 보호된 21세기의 전략적 자원 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자원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게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난 엄청난 양의 모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건설용 모래를 전 세계에 팔아 덴마크로부터 독립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내용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린란드의 압도적인 크기라면 1번, 히토류 광물 이야기라면 2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2019년에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를 비웃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진지하게 발표했었죠. 전 세계 언론은 폭소를 터뜨렸고 덴마크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저 플로리다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죠. 그는 그린란드를 정치인의 눈이 아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대 자산으로 본 것입니다. 그에게 그린란드는 향후 100년 동안 미국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섬을 통제하면 북극권에서 경쟁국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점점 중요해지는 이 지역에서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죠. 사실 미국은 이미 1946년에 1억 달러 상당의 금환화로 약 1334억 원가량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도 그 얼음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미국 정부, 특히 공화당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외교적 영향력을 통해 그린란드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지정학적 전략이죠.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쌈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두고 다투는 동안 좁고 험한 바위, 해안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생존 방식을 터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추위와 얼음, 그리고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이누이트인 만큼 공식 언어는 덴마크어지만 주로 이누이트어인 그린란드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방문객이 에스키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그린란드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멸시 섞인 눈초리를 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대화가 바로 끊길 수도 있거든요.
에스키모는 문자 그대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그들의 언어로 그저 사람이라는 뜻인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에스키모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는 그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고래나 바다표범의 지방을 연료 대신 음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날고기는 그들의 식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누이트가 날고기를 먹는데 이는 고대부터 이어진 전통이며 이 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물가는 정말 엄청나게 비쌉니다. 혹독한 기후 때문에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화장지부터 건축 자재까지 거의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오이나 탄산음료. 한 병 가격이 유럽보다 보통 1.5배에서 3배 정도 비싸고 어떤 품목은 4배 가까이 비싸기도 합니다. 한때 그린란드의 인터넷은 위성 의존도가 높고 속도가 느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수도 누크의 주택 문제는 런던보다 더 심각하고 공공요금 고지서 한 장이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훌쩍 가져가기도 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에게 힘이 되도록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혹시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가장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누이트의 식단은 보통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누이트는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유능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건강식 중 하나는 마탁 또는 묵툭이라 불리는 고래나 일각고래의 피부와 지방층입니다. 이걸 입방채 모양으로 썰어서 생으로 먹는데 이누이트에게는 북극의 오렌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묵툭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맛은 흔히 쫄깃하고 고무 같으며 은은한 헤이즐넛 향이 난다고 묘사됩니다. 씹을수록 북극의 추위를 견디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가 솟구친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 북극의 레몬을 시도해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라고 생각하신다면 4번을 남겨주세요. 묵툭이 에피타이저라면 키비약은 정말 강심장인 분들을 위한 요리입니다. 요리법은 간단하지만 비위가 약한 분들에겐 쉽지 않을 거예요. 바다표범 가죽 안에 바다소월이라는 작은 새 400마리 정도를 깃털째 집어넣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빼고 가죽을 꿰맨 뒤 기름을 바르고 무거운 돌로 눌러 3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삭힙니다. 이 기간 동안 새들은 바다표범 가죽 안에 지방과 함께 자연적으로 발효됩니다. 가죽을 열었을 때는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극한의 시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누이트에게는 효소가 풍부하고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귀한 전통 별미랍니다. 그린란드에서 외지인들이 특히 생소하게 느끼는 조상 전래의 관습 중 하나는 투수 시스트라고 알려진 아내 교환 풍습입니다. 현대 그린란드 사회에서 이 풍습이 널리 퍼져 있거나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유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교환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사이에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런 전통은 낮은 인구 밀도와 한정된 자원, 그리고 그린란드처럼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체와 종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내 교환 외에도 이누이트 부부가 친척이나 친구들과 집을 공유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누이트 문화 특유의 연대감과 상호 부조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외지인들에게 더 놀라운 점은 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전통으로 이누이트 남성이 여성의 사전 동의에 관광객이나 새로운 이방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교환과 마찬가지로 이런 풍습도 오늘날에는 훨씬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이 이누이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에 대해 절대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사실 그린란드어에는 절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그들은 까마귀가 하얗게 변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이 땅에서는 어쩌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도시들을 잇는 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육로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행기나 배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자동차나 트럭, 버스보다 헬리콥터와 보트, 경비행기가 훨씬 더 흔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섬에서 진정한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썰매입니다. 지형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보니 개나 스노모빌이 끄는 썰매가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린란드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 같은 힘센 품종들이 끄는 개썰매는 가장 전통적이고 믿음직한 이동 수단입니다. 한번 이동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해서 여행자들은 필수 생존 물품을 꼭 챙겨야 하죠.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극한의 생존 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매 경주 또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혹한 북극의 지형을 가로지르며 인내심과 기술을 겨루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에 살고 싶든 아니든 21세기인 지금도 이곳 주민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글루와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물론 요즘은 전통적인 이글루에서 상시 거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그린란드 사람들은 혹독한 기후에서도 튼튼하고 편안한 나무, 콘크리트, 금속 같은 현대적인 재료로 지은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외딴 지역이나 섬 내륙으로 이동할 때는 이글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글루들은 단단하게 뭉쳐진 눈블록을 정교하게 깎고 돔 모양으로 쌓아 만든 임시 거처입니다. 얼음으로 만든 집에서 산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글루의 독특한 구조는 열을 가두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밖은 영하의 추위여도 하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피난처가 되죠. 눈의 천연 단열 성분이 천을 잡아주고 둥근 모양은 열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글루는 이누이트 공동체의 공학적 기술과 전통 지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셈이죠. 1951년 4살에서 9살 사이의 이누이트 어린이 22명이 작은 덴마크인이라는 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덴마크로 보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덴마크어와 문화를 다시 교육하여 덴마크 기준에 맞춰 그린란드를 현대화할 소위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홍보했지만 선정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단 6명만이 진짜 고아였고 나머지는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교사나 현지 성직자의 평가에 의해 강제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문화적 학살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생활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로 돌아온 뒤 16명은 시설에 수용되었고 6명은 덴마크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많은 아이가 생부모와 다시는 함께 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이별, 모국어 상실, 그리고 강요된 타문화의 정체성은 아이들에게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체성 혼란을 남겼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가 훗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 당국의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요구 끝에 2020년 덴마크 정부는 살아남은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는 단 6명뿐이었죠. 이 실험은 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문화, 동화 시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인 누크는 이누이트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 생활과 북극의 장엄한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오로라를 관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북극권 근처에 위치해 겨울밤이 매우 길고 어둡기 때문에 이 천연의 장관을 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9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오로라 시즌 동안 거의 매일 밤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해가 하루 종일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특히 남부 지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몇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주기는 북극과 남극 지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기후와 고립된 환경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곳을 주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극야와 백야가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같은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험난한 기후와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는 북극곰, 고래, 바다표범, 순록, 그리고 수많은 철새를 포함한 놀라운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극 내의 독특한 위치 덕분에 그린란드는 풍요로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곰은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캐나다, 러시아, 알래스카 같은 다른 북극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들의 존재는 북극의 얼어붙은 환경과 야생동물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의 문화 또한 극한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새해 축제나 지역 모임 때 얼음물 속으로 뛰어드는 전통이 대표적이죠. 여러 북유럽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풍습은 인내심과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이누이트의 전통 고래잡이로도 유명합니다. 비록 최근 몇십 년 사이 국제협약에 따라 규모가 크게 줄고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공동체에는 문화적이고 생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고래 지방은 사람들이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궤너 지원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해지던 대규모 상업적 폭염과 달리 그린란드의 고래잡이는 주로 현지 소비를 목적으로 하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마지막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창밖에는 겨울이 9개월 동안 이어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툰드라 너머 298km나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아마 평범함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새로운 방식의 놀이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먼지와 돌 위에서 하는 축구, 그리고 빙산 사이를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즐기는 골프. 자연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심판이 되는 곳. 그린란드의 스포츠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축구는 단순한 게임 그 이상,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구 대비 축구 선수 숫자가 브라질보다도 많을 정도죠.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부드러운 잔디 대신 살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바위와 이끼, 자갈 위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린란드 축구 선수권 대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토너먼트라 할 수 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열리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넓은 나라에서 물류와 이동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딴 마을의 팀들은 개최지까지 배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읍니다. 긴 시즌을 치를 여유도 없습니다. 날씨가 험해져서 대회를 끝내야 하기 전에 우승자를 가려야 하죠. 경기장은 대개 딱딱한 화산물질로 덮인 평평한 땅인데 여기서 넘어지면 심한 찰과상과 멍이 들기 일쑤입니다. 그린란드는 수년 동안 국제축구연맹 가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 이곳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이누이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조잔디를 깐 현대적인 구장을 만들어 자신들이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죠. 거대한 빙산을 배경으로 먼지 날리는 땅에서 싸우는 선수들을 보면 이건 돈을 위한 축구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의 축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독특한 스포츠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일루리삿 아이스피어론입니다. 이곳은 흔히 빙산 공장이라 불리는데 북방구에서 가장 활발한 세르메 쿠얄렉 빙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는 매일 약 40m씩 이동하며 엄청난 양의 얼음을 바다로 쏟아냅니다. 매년 이곳에서 형성되는 얼음의 양은 약 35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정도 양이면 미국 전체 인구에게 1년 내내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사고인 타이타닉호 사건도 이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12년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그 빙산이 아마도 이곳에서 긴 여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루리삿은 인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얼음 거인들이 태어나는 곳인 셈이죠. 일루리삿 피오르,
옆 나무 산책로를 걷는 것은 오지 여행가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빙하가 움직이며 내는 하얀 천둥 소리, 즉 온몸으로 느껴지는 육중한 울림과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그린란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립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그린란드와 남극의 거대한 빙하를 합치면 지구상 민물의 98%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인류의 미래가,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도전 앞에서 이 두 거대한 얼음 지역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극 근처에 이 큰 섬을 덮고 있는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무려 7m나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섬과 해안 지역이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오랫동안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위험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죠. 이미 그린란드 빙판과 빙하 중 약 29,000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알바니아 전체 면적과 비슷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보다 더 넓은 크기입니다. 그린란드 전체 얼음의 약 2%에 해당하는 이 손실은 지구 기후 변화가 초래한 심각한 피해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드어로 초록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섬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에 묻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역사학자들은 1000년 전 바이킹들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남서쪽 해안가가 지금보다 훨씬 온화하고 푸르렀으며 사람 살기에 더 적합했다고 믿습니다. 당시 바이킹들에게 그린란드는 오늘날 여행자들이 열대섬을 찾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에리크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섬이 아주 풍요롭고 환영받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땅이 여전히 얼어붙은 가혹한 곳이었죠. 결국 시간이 흐르며 혹독한 기후 때문에 바이킹 정착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린란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려드려야겠죠. 그린란드에 가려면 대개 유럽의 여러 도시나 아이슬란드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주요 관문은 서해안의 칸게를루수아크, 국제공항과 수도에 있는 누크 공항입니다. 칸게를루수아크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섬 곳곳의 마을로 이동할 수 있고, 누크는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 직항편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린란드 내부 비행편은 험한 날씨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잦다는 거예요. 여행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기온이 적당하고 낮이 긴 6월에서 8월 사이에 여름철에 찾아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너무 낮고 해도 짧아서 관광을 즐기기엔 훨씬 힘든 조건이죠. 참고로 그린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인 나르사수아크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남부 그린란드에 위치한 이 공항은 좁은 피오르 지형에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까지 겹쳐서 조종사들에게는 극한의 난코스로 꼽힙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인내심만 있다면 그린란드 여행은 그 어떤 여행지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과 감동을 주는 평생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집이라 부르는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한 곳을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는 전략적 중요성부터 인간관계와 생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오래된 전통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일반인들에겐 충격적이지만 북극의 삶에는 완벽한 영양원이 되는 식단, 그리고 빙산을 배경으로 화산석 위에서 펼쳐지는 스포츠까지 말이죠. 그린란드는 인류의 위대한 적응력과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5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버티지 못할 환경에서 삶을 일구어낸 곳,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지정학이 만나는 곳, 그리고 지구 기후의 미래가 우리 발밑에 얼어붙은 차에 놓여있는 곳입니다. 그린란드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내 교환 전통이었나요? 날고기 식단이었나요? 아니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이 생각만큼 황당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